당신은 제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저와 연락을 한다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만이 당신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죠? 적어도 우리는 만나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만났고 서로의 얼굴도 봤으며 대화도 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게 될 생각에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자녀들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멀어지려고 했고 그 결과 혼자일 때 더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만난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당신은 저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만약 계속해서 저를 괴롭힌다면 저는 정말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세요. 이야기에서 주요 인물은 박미영 씨와 이상훈 씨입니다. 최근 박미영 씨는 늦은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의 모든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결혼했으며 박 씨는 자녀와 가정을 돌보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 후 이제 공공장소인 복지센터나 공원에 가서 동반자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노인들이 자주 오는 그곳에서 그녀는 이상훈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가지며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상훈 씨의 집착에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든 자신을 느끼면서 그녀는 부적합한 관계는 일찍 끝내야 한다고 결심하고 이상훈 씨와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훈 씨는 박미영 씨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영 씨는 그에게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만약 계속해서 그가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상훈 씨를 쫓아내야 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녀는 어떤 노인이 과도한 사랑으로 인해 연인에게 폭력을 사용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박미영 씨와 이상훈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우리는 박미영 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미영 씨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재산을 많이 남겨주셨고 그녀는 결혼하면서 일부 땅을 받았습니다. 박미영 씨의 결혼은 중매로 이루어졌지만 남편의 가족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돈을 벌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박미영 씨가 시댁에 가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녀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런 가정에 소개한 친척들에게 화가 났지만 부모님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부모님에게서 일부 땅을 받았다고 말하며 그 땅을 팔아서 생활비로 쓰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박미영 씨는 땅을 팔 생각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땅을 파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의 조언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땅을 팔지 않고 일을 하기로 결심하여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집에만 있었고 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생긴 후 남편은 조금씩 깨어나서 가족을 위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돌봐주었고 박미영 씨와 남편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며 삶을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박미영 씨는 일을 그만두고 가족을 돌보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흘러갔고 그녀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온했던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남편의 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암투병을 시작했고 박미영 씨는 6년 동안 그를 돌보았습니다. 매일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그를 돌봐야 했고 실제로 환자를 돌보는 일은 그녀에게 매우 큰 도전이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불평 없이 남편을 위해 수많은 해를 보냈습니다. 매일 그녀는 남편 옆에 있었고 남편이 밤늦게 의사를 부를 때도 항상 일어나서 함께 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그녀는 피곤해도 항상 그를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병이 심각해지면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끔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박미영 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게 공부하며 병원에 가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박미영 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 땅은 그녀가 몰랐던 사이에 상당히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땅을 팔 때 그녀는 그 땅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다행히도 그 값을 알았다면 훨씬 일찍 팔았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박미영 씨는 혼자서 병원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의 자녀들이 모두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엄마는 자신을 위해 사세요. 맞아요. 엄마, 이제 우리는 다 자랐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자신을 생각하세요. 박미영 씨는 자녀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을 받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 후 그녀의 자녀들이 모두 결혼했고 다시 한번 그녀는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땅을 한 필지 더 팔아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가까운 곳에 살며 박미영 씨는 여전히 손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손자들이 자라면서 그녀는 더 이상 자녀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약 22년이 지나고 그녀는 집이 점점 쓸쓸하고 고요해지면서 이제 남은 인생을 혼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동반자에 대한 생각이 그녀 마음속에 서서히 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생일에 자녀들이 그녀를 레스토랑에 초대하여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미영 씨는 아들과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 거니?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엄마가 멍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아들의 말은 박미영 씨를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엄마가 남자를 찾겠다고? 아직 나이가 많은데도 그렇게 감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박미영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세상엔 자기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만 많아요. 만약 엄마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아마 재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송까지 갈지도 몰라요. 맞아요. 당신의 아내나 제 가족은 엄마를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의 말은 박미영 씨에게 슬픔과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엄마가 자신을 위해 살고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녀가 새로운 관계를 찾고자 하자 반대했습니다. 엄마는 속은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엄마의 재산만 노릴 거예요. 자녀들의 비판은 박미영 씨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겪고 있는 외로움을 전혀 보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연히 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은 오래전에 배우자를 잃으셨겠죠? 하지만 저는 새로운 동반자를 찾을 생각은 없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지겹습니다. 저는 조용한 생활을 선호해요. 차를 마시고 명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어요. 만약 남자를 만난다 해도 그저 혼자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 친구는 새로운 관계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박미영 씨는 그 친구의 충고가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박미영 씨는 자녀들이 다 자란 후 오랜 시간 동안 빈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녀는 복지센터에서 운동 수업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며 가끔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외로움과 지루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복지센터에서 댄스 수업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수업은 노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춤을 추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미영 씨는 그 수업에 대해 걱정과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당황스러워하며 서 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최신입니다. 박미영 씨는 부끄러워하며 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고, 박미영 씨는 김 씨의 진심 어린 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춤을 이끌어주는 방식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왔으며,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번 수업이 끝날 때마다 김 씨는 박미영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공식적인 연애 관계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지는 않았고 밤에 만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 관계에 대해 자녀들에게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어머니의 새로운 관계 소식을 알게 되자 그들의 반응은 박미영 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들과 딸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살고 싶으세요? 그분 집에는 자녀가 몇 명 있나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 잘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들이 의심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이 돈에 대해 요구한 적은 없나요? 아니요. 그런 요구는 전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죠? 사람들이 엄마의 재산만 노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들의 질문과 의심. 비판은 박미영 씨의 마음을 아프고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라고 권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사랑과 즐거움을 찾으려 할 때 반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와 그녀의 재정 문제, 김 씨가 치료비나 수술비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그들을 김 씨와 관련된 일들을 공유한 것을 후회하며 슬픔과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들이 그녀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는데 김 씨를 만나기 시작한 후 그들은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미영 씨는 다소 답답하고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미영 씨는 김 씨를 자녀들과 함께 식사에 초대하며 자녀들이 김 씨와 잘 지낼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김 씨는 이를 수락했고 세 사람은 함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김 씨도 아들과 딸이 있었고 아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박미영 씨가 김 씨의 자녀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미리 와서 박미영 씨에게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고
그다지 친근하거나 열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영 씨는 그들이 어색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녀는 이 관계에 대한 불만과 불쾌감을 확실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가 화장실에 갔을 때 그의 딸은 박미영 씨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을 사랑해서 만나신 거죠? 아니면 그냥 돈 때문에 만나신 건가요? 박미영 씨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좋아해서 만난 거지. 돈 때문은 아니에요. 이 대답에 김 씨의 딸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박미영 씨는 자신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증명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잘못된 판단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김 씨는 다시 한번 박미영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도 박미영 씨 가족과 다시 한번 만남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요? 박미영 씨는 자녀들이 이 제안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김 씨는 두 가족이 서로 더 가까워지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미영 씨가 김 씨와 함께 살겠다는 계획을 자녀들에게 알렸을 때 자녀들의 반응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딸은 즉시 반대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도 가지 마세요. 그녀는 이 관계가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엄마에게 잘 대하나요? 박미영 씨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비난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가세요? 아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엄마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엄마가 그분을 만나는 이유는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딸은 또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은 건가요? 이 나이에 아직도 다른 사람을 찾고 싶어요? 분명 돈 때문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쳤죠? 자녀들의 말은 박미영 씨에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미영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해. 그는 좋은 사람이라니까. 어쨌든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그날 박미영 씨는 저녁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알렸지만 그녀와 김 씨가 기다리고 있어도 자녀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딸은 문자로 오지 않겠다고 전했고 아들은 모임을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결국 박미영 씨와 김 씨는 두 사람만의 저녁을 먹게 되었고 박미영 씨는 자녀들을 만날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실망한 듯 했지만 그녀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미영 씨는 이 나이에 친구가 있다는 것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밖에 나가고 싶을 때마다 김 씨는 언제나 함께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박미영 씨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아직 주저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미영 씨는 김 씨와 함께 사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건강이 점차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박미영 씨는 김 씨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몇 가지 집만 가지고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김 씨의 집은 두 사람의 필요에 비해 넓었지만 다소 어수선하고 박미영 씨가 좋아하는 정리된 환경과는 달랐습니다. 청소와 정리를 좋아하는 박미영 씨는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를 시작했으며 김 씨는 그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루, 박미영 씨의 딸이 그녀를 찾으러 왔지만 집에 없었고, 박미영 씨는 김 씨 집에 있었습니다. 그 후 박미영 씨는 자녀들에게 김 씨와 함께 살게 된 결정을 알렸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딸은 불만을 나타내며 물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알면 분명 반대할 거라서 말하지 않았어. 그래도 이 결정에 대해 알려야 했으니까. 자녀들은 여전히 불만이었고, 특히 아들은 박미영 씨가 김 씨와 사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안 한다면 적어도 그분과 살기 전에 재산 문제는 정리해야지요. 아들은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자녀들에게 결혼할 의도가 없다고, 재산 문제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전히 걱정하며 김 씨가 결혼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함께 살면서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미영 씨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만 하고 싶다면 집에 가세요. 그녀는 김 씨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으며, 첫 2달 동안 모든 집안일을 하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미영 씨는 이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의 집에서의 어수선한 생활과 하루 종일 TV를 보는 습관은 그녀가 예전처럼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을 즐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더 가까이 살게 된 후 박미영 씨는 김 씨에게서 불만스러운 점들을 여러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자신의 휴대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습관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박미영 씨가 김 씨와 함께 살기로 한 선택이 옳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미영 씨는 김 씨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왜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김 씨는 무언가 숨기려는 듯 급히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때때로 김 씨의 자녀들이 방문하긴 했지만 그들은 박미영 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자주 방문하더라도 음식은 이미 준비된 상태였고 박미영 씨에게 인사를 건네는 일은 거의 없었으며 그냥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는 금방 돌아갔습니다. 김 씨가 자녀들에게 박미영 씨에게 인사하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영 씨는 그래, 그렇게 지내면 되지 라며 큰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박미영 씨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병든 사람을 돌봐야 하는 부담에 대해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미영 씨는 우연히 커피숍에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물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그분을 돌보는 데 쓸 생각인가요?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 질문에 박미영 씨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김 씨가 아픈 상황에서 그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되면서 그의 자녀들도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박미영 씨가 김 씨와 함께 사는 것을 반대했지만 김 씨가 병세가 심각해지자 박미영 씨에게 계속해서 그를 돌봐주길 바랐습니다. 박미영 씨는 원래 요리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김 씨를 위해 하루 3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점차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박미영 씨는 김 씨가 몰래 온라인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였지만 점차 금액은 2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차 박미영 씨는 김 씨의 정직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김 씨는 태도를 바꾸며 박미영 씨를 화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박미영 씨는 김 씨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녀를 막지 않았고 그녀가 자유롭게 떠나도록 허락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떠난 후에도 김 씨와 밤에만 만났지만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박미영 씨에게 땅을 팔아서 그가 말하는 굉장한 기회에 투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거의 설득당할 뻔했지만 다행히도 우연히 김 씨가 한 여성과 함께 커피숍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가까이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었고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김 씨가 그 여성에게 자신이 박미영 씨에게 말한 그 땅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는 김 씨가 박미영 씨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즉시 박미영 씨는 김 씨에게 다가가서 한 대 쳤고 그 근처에 앉아있던 할머니에게도 김 씨의 속임수에 대해 경고하며 즉시 떠날 것을 권했습니다. 김 씨는 화가 나서 박미영 씨에게 반격하려 했지만 박미영 씨는 빠르게 빵 한 조각을 그에게 던지며 커피숍을 떠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박미영 씨는 김 씨가 해명하러 올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김 씨는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박미영 씨의 가을 늦은 첫사랑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박미영 씨는 속임수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로 박미영 씨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사람의 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는 또 다른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한 친구는 박미영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야 해요.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러나 박미영 씨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고, 만약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더 이상 복지센터에 가지 않고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자주 공원에 오는 이산훈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산훈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산훈입니다. 박미영 씨는 저는 박미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고 박미영 씨는 이산훈 씨의 유머러스한 성격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씨의 두 번째 가을 사랑은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산훈 씨는 박미영 씨가 살고 있는 동네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아직 자녀들이 있는 듯했기에 그는 자주 박미영 씨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산훈 씨는 박미영 씨에게 음식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이 재료를 사와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는 박미영 씨가 살아온 동안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음식을 먹어본 경험이었고 그녀는 점점 이산훈 씨에게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영 씨는 자녀들이 이 관계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미영 씨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우연히 이산훈 씨와 그가 아들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박미영 씨는 인사하려 했으나 그 대신 그들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후 박미영 씨는 이산훈 씨의 아들이 병을 앓고 있으며 지적장애의 징후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산훈 씨나 그의 아들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 관계가 더 깊어지면 언젠가는 그 아들을 돌봐야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관계가 더 복잡해지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끝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미영 씨는 한 사람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산훈 씨의 아들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박미영 씨는 문을 열고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아버지는 매우 질투가 많으세요. 어머니는 바로 이 이유로 떠나셨습니다. 제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동생을 잘 돌보지 못하셔서 어머니가 동생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이를 막으셨어요. 제 동생은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이산훈 씨의 아들은 박미영 씨에게 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라고 권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이미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산훈 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산훈 씨는 박미영 씨를 매우 사랑하는 듯 보였고 그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유를 물었고 박미영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어요. 저는 당신의 아들을 돌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산훈 씨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결정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미영 씨가 결정을 확고히 하자 이산훈 씨는 점차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여러 번 연락을 하고 계속 찾아오는 이산훈 씨에게 박미영 씨는 결국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그가 방문할 때마다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미영 씨는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2층 아파트였고 그녀는 거실로 나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창문에 단단한 물건을 던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깜짝 놀라서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건을 던진 사람은 다름 아닌 이산훈 씨였습니다. 창문은 일부 깨졌습니다. 박미영 씨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산훈 씨는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나와서 얘기 좀 해요. 박미영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나 이산훈 씨는 그녀가 나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던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밖으로 나가봐야 아무 해결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안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던지는 소리는 한동안 계속되었고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얼마 후 박미영 씨는 아침 운동을 하러 나가기로 결심했는데 이산훈 씨가 더 이상 그녀의 집에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집을 나서자마자 이산훈 씨가 유령처럼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미영 씨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골반 쪽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매우 아팠지만 그녀는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산훈 씨는 후회하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 알아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박미영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당신이 필요 없어요. 혼자 살면 아주 편안해요.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내 일이죠. 박미영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이산훈 씨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다시 연락하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박미영 씨는 이산훈 씨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지만 갑자기 이산훈 씨는 망치를 꺼내어 그녀를 위협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공포에 질려 급히 피했고 다행히도 그녀의 젊은 친구가 제 시간에 나타나 이산훈 씨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몸싸움 중에 이산훈 씨가 망치를 휘두르며 박미영 씨의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 이산훈 씨를 체포했고 박미영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녀는 골반에 통증이 있었고 팔을 깁스해야 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자녀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녀를 돌보기 위해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내가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는 게 더 좋았을 텐데요. 회복이 진행되면서 박미영 씨는 자녀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주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재산을 나누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그들은 말하며 마치 자신들의 몫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남은 삶을 혼자 살고 싶었고 시끄러운 관계와 복잡한 문제들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자녀들에게 땅을 팔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몰래 멀리 이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가끔 자녀들과 연락을 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통화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유산 상속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산훈 씨가 출소 후 박미영 씨를 찾아왔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박미영 씨는 자신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팔은 예전처럼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통증에 시달리지 않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미영 씨처럼 늙어서 혼자 사는 삶을 원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걸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나이가 들어 혼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방법을 들어보세요.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단지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친구가 자신의 일처럼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그저 옛날 얘기만 하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험담만 해서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피곤하다고 느낍니다. 일부 사람들은 필요할 때나 이익을 얻을 때만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경조사나 친구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친구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특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가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친구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은 혼자 있어도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하고 친구와 함께 있을 때도 즐겁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없을 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3가지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나이에 맞는 건강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나이는 더 이상 옛날 기준의 나이가 아닙니다. 현대의 나이는 의학의 발전과 사람들의 정보,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반영된 나이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도 지금의 60세를 20년 전의 60세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나이는 실제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태어난 해의 나이를 0.8로 곱하면 그게 현대의 나이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70세라면 0.8을 곱하면 56세가 됩니다. 50세는 40세, 60세는 48세, 70세는 56세, 80세는 64세, 그리고 90세는 72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이가 10세에서 18세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어르신들처럼 살지 말고 현대의 나이에 맞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셔야 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운동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병에 걸려서 시간을 들이게 될 것이라고 항상 권고해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는 매일 1시간씩 걷는 것보다는 전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권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전신 근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매일 1시간씩 걷기만 한다면 허리와 무릎이 아파질 수 있고 근육이 줄어들어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움직임을 구분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버스를 타야 한다면 조금 일찍 나가서 한두 정거장 정도 걸어보세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움직임을 점차 늘리면 전신 근력을 서서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을 더 강화하고 싶다면 헬스장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헬스장에는 허리, 가슴, 허벅지 등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헬스장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 들어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헬스장에 가면 50대, 60대, 7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 상태를 잘 이해하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때 어떤 것을 잊더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지역의 의료센터에 방문하여 건강관리 전문가, 물리치료사 또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와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한 운동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는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유튜브에서 의사나 스포츠 전문가의 운동 영상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는 좋은 운동 영상을 제공하는 많은 건강 관련 채널이 있으며 간단한 근력 강화 운동을 검색하여 집에서도 올바른 자세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김원경 작가의 책 별표 연금보다 강한 근육 별표이라는 제목처럼 오늘부터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근력 강화 운동을 찾아서 시작하십시오. 매일 30분만 꾸준히 운동한다면 20년 후에 연금보다 더 중요한 전신 근육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 나이에 맞는 건강 관리를 한다면 노년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없을 때 품위 있고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내과 교수인 이은봉 교수는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 증상이 증가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의 발병이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정신질환은 신체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므로 노인의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9월 유명 의학 저널 네이처 메디신, 네이처 메더선은 노인의 취미 활동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65세 이상 9.32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4년에서 8년 동안 이들의 정신질환 증상의 발생 여부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16개국의 종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취미 활동을 하는 참가자는 우울증 증상이 약 10% 더 낮았으며 건강하고 행복하며 삶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비교해보면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기대 수명이 더 길고 국가 행복 지수도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취미 활동은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를 길러줄 뿐만 아니라 인지 기능과 감각도 자극합니다.
취미 활동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는 동안 사람들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우울증 예방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변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0세를 넘겼고, 원래 내성적인 성격에 야외 활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바둑을 두거나 혼자 산책하고 목욕하는 것만으로 하루가 금세 지나갑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친구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기에 모임에 참석해 보았지만,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와 맞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6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유튜브로 옷 만들기나 요리법을 배우고, 가끔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정말 멋집니다. 저는 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친구 모임에서 불편함을 느껴 자리를 뜬 이후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금의 돈과 건강만 있으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을 가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고 개인적인 취미를 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더 이상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75세의 할머니이고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크게 소리내어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며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도시를 탐방하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면서 혼자 사는 삶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아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걷기, 요가, 스포츠, 댄스와 같은 신체 활동부터 미술, 음악, 독서 등의 문화 활동, 그리고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 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취미를 혼자 즐길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취미를 진지하게 배우지 않을 거라면 시작하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일단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경험해봐야 비로소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기를 권장합니다. 친구가 없더라도 품위 있고 행복하게 사는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노인들에게 자신의 가치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종종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는 쓸모가 없어.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내 인생은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을 위해 살았을 뿐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는 희생의 화신이며 자식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먼저 생각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사회에서의 역할과 직장 내 역할을 완수하며 남편, 아내, 부모, 자식으로서의 역할도 다해왔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의 선택을 희생하며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잘하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아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일찍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며,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잘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하며, 어떤 사람은 컴퓨터에 능숙하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멋지게 찍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정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절대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두르지 말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 눈을 감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소중하고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하며 내 인생의 황금기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해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당신의 좋은 에너지를 빼앗는다면 그 사람과는 가능한 한 빨리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이웃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남편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하면 급한 일이 있다고 핑계대고 자리를 피하세요. 직장에서 동료가 당신이 막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한다면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핑계를 대고 피하세요. 친구가 전화를 걸어 당신이 듣기 싫은 자랑을 시작하면 손님이 왔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긍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사람들과 만나면 당신의 좋은 에너지가 소모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50세든 60세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호기심과 동경, 반항정신과 어린아이의 영혼이 존재합니다. 마음은 결코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사람은 피부에 주름이 생겨 늙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꿈에 주름이 생겨 늙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오래 살아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돌보지 않아서 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세요. 자신의 가치와 장점에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렇게 하면 노년의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친구가 없어도 품위 있고 행복하게 사는 3가지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신의 현대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성격에 맞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항상 명심하고 실천하세요.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경험을 쌓고 하루하루 성장해 나갑니다. 우리 각자는 어느 상황에서도 유일하고 특별하며 중요한 존재입니다. 노년기는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훌륭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도 성장을 멈추지 말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계속 나아가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